스케몰의 성장 곡선이 나오는데 사실 스케몰의 성장 곡선이 많이 등장하는 그 생애 단계는 사실 뭐 영아기, 뭐 유아기, 영아기 이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 특정 그 생애 단계에서만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배치를 해놨는데 스케몰의 성장 곡선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출생했을 때 성장률을 0이라고 놓고 봐서 이제 성장이 다 종료되는 시점, 이제 성인기가 시작되는 걸 뭐 20살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20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성장률이 다 다르더라는 거죠.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어떤 각각 기관들의 성장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놓은 것을 성장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케몰의 성장 곡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건 4개의 어떤 성장 패턴이 있어요. 기관별로. 그래서 뭐 1번이라고 하는 성장 패턴을 보이는 기관이 무엇이고, 뭐 2번이라고 하는 성장 패턴을 보이는 기관이 무엇이고, 이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게 스케몰의 성장 곡선입니다. 출생치 성장률 0. 20세의 성장률 100으로 해서 성장률을 조사한 후에 그 연령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성장 발달의 어떤 특징을 표현해 놓고 있는 곡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쭉 나이별로 0세에서 20세까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제일 꼭다리, 제일 눈에 확 띄는 게 이제 그쵸? 림프형이에요. 림프형이 가장 눈에 막 띕니다. 림프형이 있고 신경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생식형이 있어요.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가장 먼저 보이는 거를 그냥 할까요? 림프형이 먼저 보이니까. 림프형은요, 이제 쭉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보통 여기 제일 정점에 이르는 시점을 보시면 여러분 뭐 제가 잘 따라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12세, 12세 해가지고 사춘기가 보통 14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12세에서 14세를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시작이 되기 전이잖아요. 12세 정도면 사춘기 시작하기 전에 요 시기에서 거의 성인의 뭐 거의 한 2배까지 확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내려와서 성인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패턴을 보이는 것을 림프형이라고 하고 여기에 속하는 기관들이 주로 뭐 편도선이라든가 흉선이라든가 또 뭐 여러분 교재에 뭐가 나와 있어요? 편도선, 흉선, 그리고 림프절. 편도선, 흉선, 림프절. 이 친구들은 주로 다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 면역 기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를 우리는 생애 단계로 봤을 적에 어느 시기예요? 아동기예요. 아동기. 그잖아요. 아동기, 학령기. 이 아동기, 사춘기 전. 요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면역 기능과 관련이 되어지는 편도선, 림프절, 뭐 흉선 이러한 것들이 성인의 2배까지 확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겁나 잘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확 면역 체계가 성장과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보는 거 여기 까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신경형으로 되어져 있죠. 여기를 보시면 태어나서 아주 막 가파르게 올라가요. 성장이 막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2세 전까지 엄청 성장이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4세에서 뭐 6세 정도가 돼도 이제 거의 뭐 한 6세 정도가 되면 거의 성인 수준에 육박했어. 성인 수준에 육박하다가 한 10세 정도가 되면서부터는 거의 성인 수준으로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신경형입니다. 그래서 신경형에 속하는 거는 뭐 뇌신경, 척수, 시신경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뇌신경의 세포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굉장히 생애 단계 초반부에 그죠?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양 판정에서 머리 둘레를 측정하는 것이 언제까지가 유용하냐? 2세 이전까지 해야지 그 이후부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형은 바로 요런 시기다. 만약에 내가 요 시기에 뭔가 아주 치명적인 그죠? 2살 때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거나 전쟁이 났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안 좋은 우리는 얼마나 이것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옳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어떤 외부 작용이 있었어. 그러면 이때는 만회성 성장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신경형은 지금 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뇌, 척수, 시신경 등의 성장과 관련이 되어지는 그런 거다. 그래서 몇 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커브가 요건가요? 일반형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는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하네. 근데 한번 가속도가 붙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요 시기에. 뭐 0세에서 2세 요때 막 요때 가속도가 확 붙었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 12세에서 해가지고 14세 요때 또 가속도가 확 붙었다가, 그죠? 뭐 16세 여기까지도 붙는 거죠. 이렇게 가속도가 두 번의 가속도가 붙어요. 제1급성장기, 제2급성장기. 대부분의 우리 신체 기관과 조직들의 발달 양상입니다. 그래서 체중, 키, 호흡기계, 골격계, 뭐 심장계, 소화기계 뭐 이런 것들의 발달, 일반적으로 하는 발달이 일반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밑에 깔리는 거. 요건 이제 생식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잠잠해. 어느 수준으로 그냥 잠잠하다가 언제 그냥 확 올라가서 성인 수준으로 돼요. 이때가 사춘기예요. 12, 14세 때 보세요. 여기 14세 때 끄트머리 가면 확 올라가는 거잖아.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 이제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기관과 조직의 발달을 표현해 놓은 것이 스캐몰의 성장 곡선입니다. 각각의 성장 곡선이 이제 여기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기관과 조직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단계와도 연동을 해가지고 말을 쓰실 수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는 것이 이제 용어를 이제 그림으로 살펴봤으니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말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반형 S자형 곡선이에요. 체중, 신장 등 신체 성장, 호흡기계, 순환기계, 뭐 근육, 골격 등의 성장을 말하고 영아기의 제1급성장, 그다음에 청소년기의 제2급성장, 꾸준히 성장해서 성인기에 일정해집니다. 급성장은 보통 1세까지 얘기를 해요. 12개월. 우리가 0개월에서 12개월까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완만한 성장을 보이는 때가 유아기에서 이제 만 12세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빠른 성장을 보이죠. 빠른 성장을 보이고 여기에 사실 사이에 뭐 아동기가 들어가 있죠. 성장이 좀 둔화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그리고 성장률이 감소가 되죠. 성장률 자체, 성장을 안 하니까 성장률은 감소가 되겠죠. 성인기가 되겠습니다. 자, 림프형은 흉선, 편도선, 림프절 등의 면역 기능과 관련이 되어지는 기관의 발달이 증폭되어지는 시기다. 언제? 12세경에 아동기를 얘기를 합니다. 성인의 2배에 이른 최대의 크기가 되고 이후 점차 감소해서 성인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신경계, 뇌, 척수, 시신경 등이 발달하는 건데 신경계도 이제 확 올라가다가 이제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죠. 생후 2, 3년간 급속히 성장을 하고 4세경에 최고가 돼요. 4세경에 최고가 되고 또 6세가 되면 성인의 90% 수준에 이르게 되고 10세가 되면 성인과 유사해집니다. 사실 여기 2, 3년간은 세포 수가 늘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시기는 여기서 4세경까지 거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6세, 뭐 10세 정도까지가 됐을 때 성인과 유사해진다고 하는데, 그럼 이때는 뭐예요? 예, 그때는 이제 신경세포 같은 경우도 이제 수초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뭐, 세포 수 자체는 이때 이제 거의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태아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 봐서 그러는 거지 태아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 생리 단계 초반부에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생식기형, 생식형, 뭐 생식기는 좀 그렇고 생식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고환, 난소, 부고환, 자궁, 전립선, 정낭 등의 성장, 사춘기 이후 12, 14세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장과 발달도 이런 거와 관련돼서 영양에 대한 영향을 좀 정리해보죠. 이건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영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성장하고 하는 것은 사실 성장과 발달하는 거는 유전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유전 정보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유전 정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만큼 발현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는 영양이 관련이 되어집니다. 유전 정보는 키가 170까지 크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섭식이 너무 안 좋았어. 그러고 너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가 안 좋았어. 그러면 165까지만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 발현에 환경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관여하고 환경 인자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은 영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전적으로 잠재된 최대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 기간 동안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기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 공급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성장하는 게 끝났으니까 유지.
이게 성인기부터는 유지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리고 노화에 대비를 하는 거죠. 사실 노화라고 하는 시점을 언제부터 노화라고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기에 태어나면서부터 노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너무 슬퍼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성장기가 끝난 이후부터는 이제 노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노화라고 하는 성장과 발달은 유전 정보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노화는요, 여러분 유전 정보가 따로 없어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은 뭐 30세부터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노화가 왜 일어나나 라고 하는 노화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요인,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노화 자체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정보에 결정되지 않아서 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다. 예를 들어 열량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경우에 좀 저열량식을 하는 그런 어르신들 보니까 노화가 훨씬 더 잘 안 일어나면서 안 일어난다기보다는 더디더디 일어나면서 수명이 연장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0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사를 하죠. 이 어르신들의 활동량, 섭식 생활,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정설처럼 하고 있어요. 저에너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막 영양 결핍이나 불량을 가져오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은 산소를 가지고서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라디칼을 만들어내죠. 자유기를 만들어내서 그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너무 많이 이제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산화 방어력이 또 같이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항산화 방어력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라디칼은 계속 만들어져요. 제거가 안 돼요. 내지는 균형을 못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것을 라디칼을 생성하는 것을 줄여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식을 특히 탄수화물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막 허기지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뉘앙스가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기와 노인기 영양은 신체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하고 더불어 만성 퇴행성 질병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어 영양 패러다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하게 된다. 이거는 고생의 단계에 가서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1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이렇게 하나 제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쭉 앞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될 내용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게 될 내용인데 이 생애 단계별로 이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생애 단계별로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도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게 될 것이고 한마디로 이 생애 단계에 대한 특징을 갖다가 얘기를 하자면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한 번씩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아기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임신기로 배우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임신부는 임신기가 전기, 중기, 후기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기, 임신 전, 중, 말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주, 뭐 24주, 그 다음에 이제 40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말 그대로 급속한 세포 분열 신체 기관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태아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세포 분열하는데 에너지가 안 필요해?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있는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임신 중기는 성장이 가속화돼요. 그러면서 신체 구조도 정교화되고 그 안에서 엄마 자궁 안에서 초기 단계의 기능적인 활동을 합니다. 임신 말기가 되면 이제 급속하게 아이가 성장을 해요. 막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중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임신부의 체중 증가량도 많아지게 되죠. 출생 후의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지방세포가 증가해요. 만약에 임신 말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26주 때 당뇨 진단을 받았어. 미신선 당뇨 진단을 받아서 고혈당이야. 막 이러면은 이 포도당이 태반을 통해 가지고 태아에게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태아가 이렇게 지방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튼실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4kg이 넘는 자이언트 베이비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아이가 포도당을 받아서 그거를 갖다가 써먹으려고 하면은 아이도 인슐린이 분비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딱 신생아가 나왔어. 그럼 그 아이는 이미 혈중에 혈중에 그 누구지? 인슐린 농도가 높아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막 왁캉왁캉 먹는 애가 어딨어.
그러니까 포도당은 적은데 인슐린은 많아?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저혈당 신생아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임신성 당뇨병이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자, 그렇게 되는 것이 요 시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신기에는 여러 가지 임신기에 나타나는 영양 문제들, 임신성 빈혈이라든가 임신성 당뇨, 임신성 고혈압 이러한 것들을 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영아기예요. 영아기는 제1급성장이 일어나는 시기, 뭐니 해도 제1급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위 체중당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비롯해서 단백질 뭐 같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많은 양이 이제 이 시기에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태내 환경과 급속히 달라진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유즙을 중심으로 이제 아이가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보호자가 잘 먹어줘야 그 유즙 생성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유즙의 양은 사실 엄마가 뭐 좀 많이 먹고 적게 먹었다고 해서 유즙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신비롭게도 일정한 양이 유지가 되어지는데 특히 거기서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뭐 지방산이라든가 이건 세포, 신경세포 만들거나 할 때 필요로 한 이런 것들은 엄마의 식사에 영향을 받아. 몇 가지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렇게 모즙이란다. 유즙, 모유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성분에 이제 엄마가 먹는 식사가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단계에 가서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영양 지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급속한 성장과 발달.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는 이 시기에 엄마의 입장으로 보면 수유부예요. 수유부인 거죠. 그래서 수유부의 영향을 같이 또 임신부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급속한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고요. 신체 기능과 뇌 기능이 성숙해지는 유즙에만 의존하던 영아가 이제 이유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유식을 해야 돼요. 영아기에. 보통 이유식의 시작 시점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놓는 생애 단계별 식생활 지침서에 보면 이 이유식은 언제 4에서 6개월을 넘지 말라고 해요. 이 이내에 하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이제 있죠. 뭐 철분 영양 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악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간에 축적하고 아이가 태어나요. 모유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거의 없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적어요. 누가? 철분이. 그런데 뭐 다행스럽게 흡수율은 되게 이제 좀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적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철분이 다 고갈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철뿐만이 아니라 아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고갈이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제 철 영양 상태, 철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철이라는 게 이게 철이 부족하다 그럼 아이한테 여러 가지 손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이때는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좋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아기로 갑니다. 유아기는 이제 그 학령 전기라고 얘기하죠. 학교 다니는 공부하지 않는 나이, 그 전에 학교 다니기 전 나이 1세에서 5세까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기는 보통 태어나서 이제 12개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완만한 성장 속도를 보입니다. 유아기는. 워낙에 영아기 때 성장 속도가 급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아기 때는 성장 속도가 좀 완만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만해지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써요. 완만한 성장 속도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장 속도가 좀 완만해지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식욕 부진이라든가 또는 소식이라든가 뭐 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해요. 식욕 부진, 소식 이런 게. 그다음에 특히 또 자아 형성과 관련된 식품 기호의 편중, 이게 편식이지 뭐 좋아하는 거와 먹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게 나타납니다. 신체 활동도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숙련되고 학습 능력이 발달합니다. 이제 학령기죠. 아동기입니다. 6세에서 11세까지 생리적으로 사춘기 이전의 초등학생 시기인데 이 아동기는 이제 성장 속도가 뭐라고 그래요? 둔화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사춘기를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사춘기에 나타나는 급성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때요? 영양을 보유하는 시기로도 볼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또 여아가 남아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성장 발달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지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12세에서 18세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청소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청소년기는 이제 2차 성징을 얘기를 하는데 2차 성징뿐만이 아니라 제2급성장기예요. 제2급성장이라는
나타나는 거는 이때도 성장과 발달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거든요. 정상적으로 성장과 발달이 빠르게 일어나서 체중이 어느 정도가 되고 이 체중 중에 체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2차 성징, 특히 우리 여성의 경우에는 초경을 하지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제 체형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신체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전쟁이 나도 우리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무장된 겁날 게 없는 시기의 아이들이에요. 그죠? 겁날 게 없는 그런 시기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거야. 누가 톡 건드려도 뭐 이러고 그러잖아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뭔가 막 날이 서 있어. 날이 서 있고 뭐 좋으면 너무 좋아. 여기서 뭐 나뭇잎만 굴러가도 막 자기들끼리 웃고 안 좋으면 또 극단적으로 너무 안 좋아.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커지는 시기인데 그게 이제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타나는 발달 과정 중에 일입니다. 그걸 너무 큰 문제로 생각을 하면 아이가 오히려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되거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워놓고 보니까 아이한테 보이는 발달 과정 중에 자연스럽고 건강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일반적이지 않거나 튀는 거를 너무 그거를 일반적이지 않고 과정으로의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보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제로 보면 문제를 다루는 걸로 엄마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 양육자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다 키워놓고 나니까 생각이 들어서 아 그때 그 갈등이 그랬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뻐지고 싶은 거야. 연예인이 나왔는데 이렇게 먹었더니 나 이렇게 살 빠졌대. 사실 그거는 또 갭이 있잖아요. 이렇게 먹고 뭐뭐뭐뭐 했는데 요 얘기는 안 하고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따라하는 거라. 이런 거 생기죠. 섭식장애, 빈혈. 왜? 빈혈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 초경을 하면서 이렇게 또 예뻐지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빈혈의 위험도가 커지게 되죠. 남학생은 또 과체중, 비만,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납니다. 남성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면서 등드름이 엄청 많이 나죠. 등에 사실은 여드름이 많이 나요. 거기 부위가 많이 나는데 우리는 얼굴에 나온 거를 갖다가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니까 얼굴에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에 많이 나고요. 그렇죠. 체취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비만이 급증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양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청소년 시기에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됐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가공식품 많이 먹게 되면 인해 섭취가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칼슘 부족이 초래가 되고 당류의 섭취가 많아지고 나트륨의 섭취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 연결해가지고 얼마든지 얘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성장이 가속화되고 급격한 체중 증가, 근육 성장,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안드로겐 분비가 많아지면서 와 단백질, 뭐 근육 이런 거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으쌰으쌰해지는 거죠. 또 성기관의 성장과 기능 성숙, 내분비 기관의 변화, 2차 성징이 발현이 됩니다. 사춘기 시작과 종료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춘기는 꼭 한 번은 겪는다고 하죠. 이 시기에 안 하면 괜히 어설프게 삼춘기, 삼춘기, 오춘기에 와서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보는 양육자가 또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하게 넘겨야겠어요. 성인기 전생에서 가장 길고요. 사춘기 이후 성장 속도는 급격히 감소하고 성인기는 성장보다는 발달과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체의 생리활성도는 최고 정점에 도달합니다. 최고 정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이 성인기에서는 이제 남자 여자가 또 양상이 다르죠. 누구나 남자도 여자도 다 폐경기를 겪어요. 폐경기를 겪는데 여자의 폐경기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렇죠? 여자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이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이것과 연동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의 경우에 뼈 건강, 심혈관계 건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이제 학습이 되어질 거예요. 성인기를 생애 전환기 건강관리의 중심 시기로 인식을 하면서 방어 차원의 방어 영양 패러다임에 대한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다. 노인기입니다. 이제 노인기는 전반적인 세포수나 어떤 기능이 신체의 기능이 감퇴가 되면서 감퇴가 되니까 뭐 기타 등등 소화 흡수나 대사 배설 등에도 전반적인 변화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뭐 미각이라든가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이러한 감각기관과 연동이 돼서 내분비 기관, 인슐린 분비도 점차 감소가 돼요. 췌장 기능도 약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상하부에서 갈증에 반응하는 그런 반응도 떨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능이 감퇴되어지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능이 감퇴가 되어지고 영양 섭취에 많은 어려움들이 겪기 때문에 식생활은 당연히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기능적으로 예비 능력과 면역 능력이 악화가 되어져서 질병 감염과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서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각각의 생애 단계를 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양